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이태성.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아무도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렸고, 형님이라고 불렸고, 때로는 그냥 침묵 속에서 알아서 길을 비켜주는 이름 없는 존재였죠. 그런 남자가 20년 만에 동창의 초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구겨서 버릴까 했어요. 그러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코트를 집어들었죠. 오늘 밤은 끝낼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 S호텔 3층 연회장. 늦가을 금요일 저녁 로비는 예약된 웃음소리로 차 있었어요. 오래 못 본 얼굴들이 반가움보다 먼저 성공담을 꺼내드는 자리, 바로 동창회였죠. 의사가 된 사람, 상장사 임원이 된 사람, 강남에 건물이 생겼다는 사람. 누군가의 입에서 수입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변 웃음소리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자리요. 이태성은 연회장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단정한 짙은 남색 정장, 넥타이도 없이 셔츠 단추 하나만 풀린 차림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도 드러내려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모습이었죠. 테이블 위 이름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태성. 직함 칸이 비어 있었어요. 간사가 연락을 돌릴 때 직업을 묻지 않은 모양이었죠. 아니면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한 사람이 있었든가. 태성은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성아. 낯이 익은 목소리가 먼저였어요. 정다은이 저쪽에서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태성 곁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친구. 지금은 강동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 살아있었구나. 다은이 맞은편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연락 좀 하지. 바빴어. 그래, 맨날 바쁘지. 다은은 잠시 태성의 얼굴을 훑었어요. 예전보다 눈빛이 깊어졌다고 느꼈을 거예요. 말투는 여전히 짧았지만 어딘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녀는 뭔가 더 말하려다 머뭇거렸습니다. 있잖아, 태성아. 다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성훈이도 온대. 미리 연락 받았어. 그냥 일찍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태성은 잔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 아는데도 온 거야?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다은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사실 태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단순한 향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몇 달 전부터 흑석회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정보가 새고 있었고 그 출처가 내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늘 동창회에 태성이 온다는 정보도 조직 내부 서무 라인을 통해 먼저 흘러나갔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건 이틀 전이었죠. 누가 어디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가. 태성은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스스로를 미끼로 삼아서. 연회장 안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 어딘가에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이 냄새, 이 웃음소리, 이 종류의 무관심. 고등학교 교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급식줄 맨 뒤, 조회 시간 외진 구석, 발표 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느낌. 그 시절 태성의 세계는 딱 그만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늘 오성훈이 있었습니다. 오성훈은 직접 손을 쓰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분위기를 만드는 쪽이었죠. 걔는 아버지 없잖아. 이상한 애야, 무시해. 그 말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움직였거든요. 3년 동안 그런 식이었어요. 졸업 후 태성의 삶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노광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전전하던 21살의 태성을 데려다 법률과
회계와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어요. 노강진이 건강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조직을 넘긴 게 5년 전이었고 그 이후로 흑석회는 태성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죠.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였어요. 그런 남자가 지금 이 연회장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오성훈이 들어오는 순간 연회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광택나는 검은 수트에 굵은 금목걸이, 손가락마다 반지. 뒤를 따르는 남자들도 비슷한 차림이었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비어 있었죠. 성우는 연회장을 한 바퀴 훑으며 사람들과 악수하고 웃었어요. 재회를 반기는 척했지만 그 눈이 어딘가를 찾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태성에게 닿았습니다. 야, 이태성. 성훈이 웃으며 걸어왔어요. 아직도 구석에 처박혀 있냐? 주변 대화들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어요. 고등학교 교실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 익숙한 침묵이었죠. 태성은 잔을 내려놓고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훈은 태성의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회사는 다녀? 얼마나 받아? 물어보는 척했지만 대답엔 관심이 없는 말투였어요. 자신이 강동구 일대에서 건물 임대와 상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권 관리가 무슨 뜻인지 태성은 이미 서리로 알고 있었어요. 자영업자들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고 거부하면 조직원들을 보내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식이었죠. 성훈아, 그만해. 옆에서 다은이 말했습니다. 성훈의 시선이 다은에게로 향했어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빠지면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올라왔죠. 정다은, 너는 그때도 이 새끼 편이더니 아직도 그러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잖아. 어휴, 오래 봤더니 진짜 배운 게 없다. 성훈이 혀를 차며 일어섰어요. 그가 손을 들어 올리는 걸 태성이 봤을 때는 이미 한 박자 늦었습니다. 성훈의 손바닥이 다은의 뺨을 때렸어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다은은 뺨을 감싸 쥔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것이었어요.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성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성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화나냐? 성훈이 비웃었어요. 그때랑 똑같네. 뭔가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밖에서 얘기하자. 짧고 조용한 말이었어요. 명령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읽는 것 같은 어조였죠. 성훈은 잠시 굳었다가 저도 모르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다은이 태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성아, 그냥 가. 저런 사람이야. 태성이 다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잠깐이면 돼. 걱정 마. 그가 연회장을 가로질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다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 호텔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태성은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성훈의 부하 넷만이 아니었어요. 호텔 앞 주차장에 이미 10명 넘는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오늘 태성이 이 동창회에 온다는 정보가 사전에 흘러나갔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태성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자동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은 조용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가로등 빛이 노랗게 번졌고 늦가을 찬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태성은 성훈과 마주 섰습니다. 반원 형태로 에워싼 남자들이
13에서 15명. 수적으로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죠. 태성은 어둠 속 도로 건너편에 검은 세단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재원이 따라와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어젯밤 미리 지시를 내려두었습니다. 내 신호 전까지 개입 금지. 한재원이 이유를 묻자 태성은 짧게 말했었어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누가 내부 정보를 흘렸는지, 그 사람이 오늘 밤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면 판이 완전히 펼쳐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태성은 일부러 막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옆을 스치듯 맞았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왔어요. 갈비뼈 쪽에 발이 들어왔을 때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스팔트가 차가웠어요. 성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태성의 앞에 쭈그려 앉더니 낮게 말했어요. 기억나? 고3 운동장. 그때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살려달라고 했잖아.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훈이 일어서며 등을 밟았습니다. 발길질 몇 번이 더 이어졌어요. 도로 건너 어둠 속에서 한재원은 스티어링 휠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원 형, 형님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냥 나갑시다. 한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 옆 근육이 떨렸죠. 그때 호텔 정문이 열렸습니다. 정다은이 뛰어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다은이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성훈이 돌아봤습니다. 아까부터 넌 왜 자꾸 끼어들어? 저 사람 내버려 두라고요. 다은이 달려들었지만 부하 한 명이 팔을 잡아챘어요. 뿌리치려 했지만 힘에 밀렸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은 태성이 눈을 들었어요. 다은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이 상황이 더 커질까봐, 태성이 더 다칠까봐. 태성은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다은은 그 모양을 읽었어요. 괜찮아. 그 순간 성훈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금속 광택이 가로등 빛을 받았어요.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 단계 달라졌어요. 뒤따라온 부하들도 순간 멈칫했을 정도였죠. 성훈이 칼을 손 안에서 가볍게 굴리며 태성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다음엔 제대로 끝내줄게.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소리로 덮는 그런 종류의 흔들림이었죠. 태성은 그걸 느꼈어요. 오성훈이 지금 두렵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채로요. 칼을 접어 주머니에 넣던 성훈이 부하들을 이끌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먼 곳에서부터 울려왔어요. 소리가 먼저 왔어요. 낮고 묵직한 진동이 아스팔트를 타고 올라오면서 헤드라이트가 하나둘 도로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세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숫자였어요. 검은 고급 세단들이 에스호텔 앞에 줄줄이 들어서며 멈춰 섰습니다.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짙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태성 앞에 일렬로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한 목소리였어요. 짧은 두 글자였는데 그 울림이 오래 퍼졌습니다. 오성훈과 그 부하들의 몸이 굳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발끝조차 뒤로 물러서 있었죠. 호텔 유리문 너머로 동창들 몇 명이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다은은 잡혀있던 팔이 풀린 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작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습니다. 눈 아래 부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한재원이 차에서 내려 걸어왔어요. 태성이 앞에 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습니다, 형님. 아니야. 딱 맞게 온 거야. 태성은 성훈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성훈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야, 이태성 너 이게 그거 물어보고 싶어? 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목 안에서 잠시 출렁이다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묻지 마. 알아야 할 건 하나야. 태성이 한재원에게 눈짓했습니다. 한재원 옆에 선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성훈 쪽으로 내밀었어요. 강동구 자영업자 32명의 이름, 갈취 금액, 날짜, 방식이 빼곡히 적혀 있는 문서였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 주 안에 이 목록 사람들한테 전부 돌려줘. 태성이 말했습니다. 뜯어간 돈에 이자 얹어서 못하면 이 자료 경찰청 특수수사팀에 넘어가. 그 돈이 그렇게 한꺼번에.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아. 내 산하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메워. 선택은 내가 해. 태성의 어조는 끝까지 낮고 차분했어요. 성우는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이었어요. 부하들은 이미 하나둘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다은에게 걸어갔어요. 다은은 아직 뺨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많이 다쳤어? 태성이 물었어요. 다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태성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무서워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태성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한재원이 태성 가까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방금 호텔 안에서 누군가가 영상을 찍었고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신인 확인했는데 한재원이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최병규 실장입니다.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병규, 흑석회의 전 2인자, 지금은 명목상 고문으로 물러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의 판이 처음 그림보다 훨씬 깊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동창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태성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S호텔 현장에서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건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수십 초짜리 짧은 클립이었는데 내용이 자극적이었어요. 바닥에서 일어서는 남자에게 수십 명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는 장면이었거든요.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조회수가 40만을 넘겼고 댓글창은 저 남자 누구야라는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재원이 이틀 내내 영상 유포 경로를 추적했어요. 처음엔 동창 중 누군가가 올린 것처럼 보였는데 계정 자체가 당일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영상 원본을 넘긴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자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차승현. 오성훈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최병규 쪽 사람들과 몰래 접촉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재원이 보고를 올렸어요. 오성훈이 최병규한테 사전에 지시를 받았던 거로 보입니다. 동창의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어? 태성이 물었습니다. 서무 라인으로 초대장이 전달됐는데 그 라인에 최병규 쪽이 심어둔 인원이 있었어요. 권태식이라는 서무 직원인데 이력서 제출 경로가 최병규 고문님 쪽이었습니다.
3년 전 채용 때 인맥 소개 정도로 넘어갔던 건데 3년이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옆에 최병규의 눈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태성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추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한성고등학교 당시 학적부였어요. 한재원이 화면을 밀며 말했습니다. 오성훈이 최병규 큰아들인 최성준이랑 같은 반이었습니다. 동아리도 갔고 교회 활동도 붙어 다녔어요. 둘이 그 시절부터 가까웠던 거죠. 연결이 되었습니다. 최병규는 이창민의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고 가까운 집안의 아들인 오성훈을 통해 태성을 옆에서 짓밟아두려 했던 거예요. 직접 나서지 않고 또래를 이용해서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정다은 씨 꽃집 강동구 상인의 목록에 있지? 한재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있어요. 오성훈한테 3개월 전부터 월 80만 원씩 보호비를 뜯기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150으로 올렸고요. 다음 주까지 안 내면 가게 앞에서 소란 피우겠다고 협박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다은이 동창회에 나온 이유가 단순한 반가움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태성이 오성훈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였을 수도 있었어요. 혼자 감당하면서 아무 말 없이. 다음 날 오후 태성은 강동구로 갔습니다. 다은의 꽃집 2블록 옆 카페였어요. 다은은 먼저 와 있었고 태성이 들어서자 그의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입술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성훈이한테 돈 뜯기고 있었지. 태성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다은의 손이 멈췄어요. 숨길 거 없어. 이미 알고 있어. 다은은 잠시 창밖을 봤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봄부터야. 처음엔 50이었는데 계속 올렸어. 다음엔 200이 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에 오래 쌓인 피곤함이 배어 있었어요. 공포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피곤함이었죠. 이번 주 안에 전부 돌려받을 거야. 다은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약속할 수 있어? 응. 다은은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자기 꽃집 간판이 보이는 거리를 바라봤어요. 저 간판을 지키려고 봄부터 혼자 버텨왔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태성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한재원이 강동구 피해자 32명의 진술서와 계좌 이체 내역, 현장 녹음 파일을 법무자문 채널을 통해 경찰청 특수수사팀에 직접 전달했어요. 단순 고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즉시 착수 가능하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묶어놓은 패키지였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오성훈은 강동구 사무실에서 형사 4명을 마주했어요. 임의 동행을 거부했지만 형사가 꺼낸 서류 봉투의 내용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32부, 계좌 내역, 녹음 파일. 그날 오후 오성훈은 걸어서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다은의 꽃집 계좌에는 나흘 뒤 성훈 측 법무 대리인을 통해 이자 포함 전액이 입금됐습니다. 다은은 이체 내역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창가의 꽃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최병규는 영상 유포 이후 잠수를 탔어요. 강남 자택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태성의 추적팀을 통해 행방이 좁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강원도 어딘가의 별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파악됐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움의 신호였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추적팀에서 보고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최병규가 별장에서 전날 밤 11시에 통화한 수신인 중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어요. 노강진. 흑석회의 전 대표, 태성을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1분이었어요. 태성은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노강진은 2달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하고 있어라고 등을 두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런데도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배신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한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성은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가볼게. 혼자요? 응. 한재원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혼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성은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노강진의 이름이 이쪽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에 가까웠거든요. 창밖의 서울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그 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오늘 밤은 그 빛이 조금 달리 보였습니다. 서초구 골목 안쪽, 노강진이 오래 살아온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노강진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칠순에 가까운 얼굴, 머리가 많이 하얘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었어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왔구나. 노강진이 말했어요. 태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차가 2잔 나와 있었어요. 앉으라는 말도 없었는데 자연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태성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최병규 실장하고 연락했죠. 태성이 물음표 없이 말했어요. 노강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왜요? 노강진이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다 태성을 봤습니다. 눈 안에 무언가를 오래 붙들고 있다가 이제야 꺼내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태성아. 노강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이창민이야. 태성이 굳었어요. 내 어머니한테는 교통사고로 들었겠지. 맞아요. 사고가 아니었어. 노강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어요. 최병규가 시킨 거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노강진이 말을 이었어요. 이창민은 30여 년 전 흑석회 전신 조직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부에서 부정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고 그게 당시 2인자였던 최병규의 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날 밤 최병규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창민이 신고 예정 자료를 들고 움직이기 전날 밤이었어요. 태성의 어머니는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평생 가지고 살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최병규는 이창민의 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노강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기 전에 꺾어두려 했던 거야. 오성훈 집안은 최병규의 오래된 연줄이었어. 그 연결로 학교에서부터 눌러놓았던 거고 태성의 손이 천천히 찻잔 위에 놓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태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노강진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대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왜요? 창민이한테 진 빚이 있어서. 노강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친구가 목숨 걸고 바로잡으려 했던 걸 나는 알면서 모른 척했어. 비겁하게 그 빚을 갚고 싶어서 너를 찾아간 거야. 그것도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또 다른 비겁함이었고 태성은 노강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이해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도 느껴졌어요. 10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누군가의 죄책감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이. 그러나 이상하게도 노강진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오래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 감각이 있었습니다. 최병규 연락은요? 태성이 다시 물었어요. 그쪽에서 먼저 접촉했어. 회유하거나 이용하려는 거였지. 노강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통화를 추적팀이 잡아낼 수 있도록 일부러 놔뒀어. 내한테 직접 알리는 방법을 몰랐거든. 이게 최선이었어.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동안 서 있었어요. 증거요. 그때 아버지 건. 노강진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30년 됐어. 이제 줄 때가 됐다. 태성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꺼웠어요. 밖은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고 거실 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노강진이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병규가 서울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그가 별장을 떠나기 전날 태성의 법무자문팀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어요. 노강진이 건넨 봉투 안에는 30년 전 이창민의 신고 예정자료 사본, 최병규의 지시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 디지털 변환본, 그리고 사고 당일 차량을 운전한 인물의 이후 행적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지금도 살아 있었고 최병규 소유 부동산 회사에 재직 중이었어요.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채널에 자료가 접수된 건 최병규가 서울로 귀환하는 당일 오전이었어요. 동시에 한재원을 통해 권태식과 차승현이 조직 내에서 조용히 격리됐습니다. 최병규의 눈과 귀를 먼저 막은 거였어요. 최병규가 강남 자택에 들어서던 날 오후 검찰 조사관 3명이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병규는 처음엔 당당했어요. 무슨 일이요? 라고 물으며 코트를 벗었는데 조사관이 꺼낸 서류에서 이창민 사망사건 재조사 착수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떨어질 것처럼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완벽하게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조사 끝에 최병규는 복수의 업무 관련 혐의와 함께 과거 사건 공모 혐의까지 포함된 구속영장을 받았어요. 영장 집행날 강남 자택 현관에서 걸어 나오는 최병규의 모습을 기자들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때 서울 뒷세계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군림하던 그 얼굴에서 이제 그 날카로움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오성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병규와의 연결고리를 일부 인정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학창 시절 태성을 괴롭힌 것이 최병규 측의 지시였다는 진술도 포함됐어요. 그 내용이 한재원을 통해 태성에게 전달됐습니다. 한재원이 물었어요. 형님, 오성훈 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 배상이 전부 마무리되면 나머지는 법이 가는 대로 둬. 그리고 며칠 후 다은의 꽃집 문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국화와 보라색 리시안서스가 섞인 것이었어요. 카드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 됐다. 태성? 다은은 한참 카드를 들여다봤어요. 꽃집 안으로 들어가 창가 한편에 화분을 올려놓고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걷고 있었어요. 서초구 사무실 창가.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한재원이 들어왔어요. 오늘 일정 다 정리됐고요. 노강진 어르신이 연락 오셨어요. 시간 되면 밥 한번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 태성이 말했어요.
가시겠어요? 응. 태성은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수없이 켜진 서울의 빛들, 그 하나하나 아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이야기는 부당한 힘에 짓눌려 있었고, 어떤 이야기는 오래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군림하는 건가? 지키는 건가? 태성은 그 답을 여전히 매일 다시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였습니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바닥에 쓰러져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던 태성이 사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사귀며 살아왔을지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오래 먹먹해지는 이야기였거든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죠. 30년 동안 묻혀있던 아버지의 진실, 자신도 몰랐던 연결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알고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선택의 자리에 섰던 태성. 힘을 가지되 그 힘으로 사람을 짓밟지 않는 삶. 쉬운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의 선택이 내 삶을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 연결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태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